내가 저금한 게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하웰 연준 의장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지. 난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난 미국에 살지도 않는데. 미국 사람도 아닌데. 워싱턴의 나비 날개짓이 이 여의도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모르고 모두가 다 불안해지고 모두가 불안정해졌다. 제가 미국에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문화 차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낄 기회가 있었어요. 가장 다른 점은 미국이 훨씬 더 자본주의에 충실하구나였습니다. 내가 뭐 미친 짓을 했던, 내가 모험을 했던, 내가 도박을 했던, 그건 오롯이 내 몫이고 국가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은 사회의 책임이다. 이런 담론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잘나도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못나도 당신이 못나서 된 것이니까 그 책임은 일단 본인이 져야 된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입장에서 경제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뭐 재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미국도 뭐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겠지만 한 가지 선을 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부모를 잘못 낳아서 부자가 됐던, 땅 투기를 해서 부자가 됐던지 간에 그것은 저 사람 거다. 그 결과는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 같으면 문제가 됐을 거라는 사항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부자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정치 시작하기 전에 5년 동안에 트럼프라는 사업가가 종합소득세를 매년 얼마 낸 것 같아요? 250불 냈어요. 30만 원. 왜냐하면 미국은 앙트레프레니어십,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요. 외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미국의 독특한 문화는 실패를 장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패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트럼프도 파산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근데 미국은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문화가 정착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하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을 해요. 그 다음에 다음에 더 성공할 확률이 높여진다 해서 그런 걸 장려하는 경제체제 그리고 문화이기 때문에 세금도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또 트럼프 같은 인물은 모든 것을 다 사업비용 처리를 해요. 자기 비행기 연료값, 수리비, 유지비, 식사한 것도 비즈니스니까 자기 머리한 것도 나는 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이것은 사업비용이다.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냐. 줄리아니가 개인 변호사 역할을 그때 했는데 이것은 세금 포탈이 아니다. 천재적인 절세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한국 같으면 그런 설명을 그래 뭐 세금 잘 아꼈네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XXXX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경제민주화라는 게 거긴 없어요. 전략상으로 비판하는 것이지 어떻게 같이 사는 공동체에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 차원의 비판은 약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나같이 되고 싶지 하는 게 오히려 어필되는 거예요. 나도 그냥 솔직하게 살자. 오히려 미선 떠는 사람들이 더 싫은 거예요. 트럼프 깔끔하다. 정말 생긴 대로 사는 거 아닌가.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민주당 이렇게 진보를 보면은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랑 앙숙이잖아요. 하원의장 했던 낸시 펠로시, 최다선 하원의원, 민주당의 아이콘. 스토리는 가정주부 하다가 정치가 너무 엉망이라서 정계에 입문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낸시 펠로시 부부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샌프란시스코에 개인 재산이 1,400억이에요 1,400억 원, 1억 달러. 1억 달러 있으면 진보하기 좀 쉽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트럼프보다는 낸시 펠로시가 더 위선자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 얘기로 드리고 싶은데 그 묘한 브로맨스가 지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 2,500억 원 이상 지원하면서 킹메이커가 됐는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되짚어 봤을 때 기업인과 이토록 독특한 관계를 맺은 사례가 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거의 없죠. 하지만 트럼프가 무엇을 원하는가, 누구를 좋아하는가를 한번 그 마음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약간 답은 나와요. 트럼프도 근데 고령 리스크가 있었어요. 왜냐면 최고령 대통령이잖아요. 78세.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그만 좀 하자. 이 노령 대통령 둘 중에 한 명을 내가 꼭 선택해야 돼? 나 이번에 투표 안 할래. 이런 심정이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하지만 노령 리스크가 없어지진 않았죠. 이제는 뭐 바이든하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차단할까요? 젊은 피를 주위에 수혈해야 되는 거. 제이디 벤스가 나왔죠. 39세 최연소 공화당 상원의원이에요. 그걸 괜히 선택한 건 아니죠. 일론 머스크가 등장했어요. 풋풋하잖아요. 정치인도 아니고. 지금은 앨런 머스크를 앞서 내세우면 왜 트럼프는 가족 경영을 해? 며느리가 공화당 선거대책본부 재정 통솔을 하고 왜 아들이 자꾸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위가 중동 정책을 다 주무르고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일론 머스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트럼프는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를 믿고 맡겼는데 실수가 많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한 박자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를 내세우면은 JD 벤스에게 공화당의 쏠림 현상도 방지를 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4년짜리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포스트 트럼프가 누구냐를 벌써부터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정치 미래를 투자하겠죠. 그러면 JD 벤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자꾸 등장해요. 트럼프가 믿어주고 푸틴하고도 얘기하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전화하는데 잠깐만 일론 머스크도 연결할게 하고 그러면 JD 벤스 맞나? 아니면 분산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트럼프는 또 일론 머스크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건 내 잘못이다 하고 물갈이를 하면서 자기의 절대적인 입지를 4년 동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포스트 트럼프는 JD 벤스 맞아요? 모르죠. 모르는 게 트럼프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유리해요. 포스트 트럼프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이탈이 일어나질 않죠. 그래서 왜 재벌 총수들도 자꾸 그 믿는 그 밑에 사장단을 바꾸고 그런 게 괜히 그런 것이 아니죠. 정주영 회장도 현대 회장도 이명박 그 당시 사장을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았대요. 왜 그러면 이명박 사장을 계속 이렇게 승진시키고 옆에 두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가 일 잘하잖아. 일론 머스크도 귀재고 일을 잘하는 동안은 트럼프가 왜 거리를 둡니까? 문제는 잘못되기 시작하면 미국에 그런 얘기가 있죠. 일이 잘못되고 나면은 믿었던 중역을 불러다가 회장이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네 목이 필요해. 일론 머스크도 귀재예요. 그 2,500억을 어떻게 선거 자금으로 트럼프한테 투척하냐. 그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근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현명한 투자였죠. 2,500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322조 원이죠, 자산이. 0.3%도 안 돼요. 망해도 0.3% 자산 손실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자율주행에 관한 법을 바꾸겠죠? 그러면 얼마나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벌써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서 2,500억에 몇 배를 벌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아 저래서 부자는 부자가 되는구나, 아 이래서 나는 부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일론 머스크의 이런 지나친 정치 참여가 미국 정치나 아니면 독이 되진 않아요? 왜 지나친 정치 참여라고 이야기하세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는 오히려 낫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안주하는 정치인이 우리 정부 조직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업가 마인드가 있는 정치적인 기득권이 없는 인물이 우리 정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당선은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이 미국 시스템은 정말 부패하고 망가졌다,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밑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민심이 작용한 것이었거든요. 카말라 해리스는 전 정권의 부산물이라는 거죠. 4년 동안 부통령을 했으니까. 그 심리가 있는 유권자라면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딥스테이트, 제2의 정부를 없애겠다, 세금 낭비를 막고 그 돈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열심히 일할 정부 관리 선출에 제가 일익을 담당하겠다 한다면 그렇게 미울까요? 국회의원들이 우리 장관을 뽑는 게 더 믿음직스러우세요? 아니면은 월급쟁이 부자 보는 구독자분 국회의원 300명을 선발해서 장관 선임하는 게 더 믿음직스러우세요? 비정치인이 우리 정부 구성을 결정하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게 더 믿음직스러우세요? 이중 기득권이 부패됐다는 확신이 있으면 월부 구독자분들을 믿겠습니다. 하나 좀 그랬던 게 직장을 잃으면 건강보험까지 있는 구조인가요?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그런 것이 대부분 케이스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나마 지지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아무리 미국 사회가 개인주의에 기반하고 있고 자본주의도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한 경쟁을 했는데도 잘 못 됐을 때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것이 1960년대 이후로부터 위대한 사회 건설이라는 모토로 민주당이 계속 추진해 왔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죠, 한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 된 것도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 때도 그런 타격을 받았는데 바이든 행정부한테 희망을 걸었는데 지난 4년 동안은 또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양쪽에 다 실망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랑 비교해봐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 불안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얼마 전에 의료 민영화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물가도 어쨌든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미국에 그런 닮아가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현상이냐 한국의 현상이냐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는 좀 나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글로벌리제이션의 결과다. 모두가 다 불안해지고 모두가 불안정해졌다. 그런 문제죠. 유명한 얘기가 있죠.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무도
아무도 컨트롤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금한 게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하웰 연준 의장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지. 난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난 미국에 살지도 않는데. 미국 사람도 아닌데. 워싱턴의 나비 날개짓이 이 여의도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모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전쟁이 아니고. 나는 선택지도 없고 글로벌화 시대의 이런 불안감, 이것이 선거 그리고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사실 역사를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공공의료제도가 그나마 이 정도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 요소를 받아들여서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북한의 김일성 정권과 경쟁 상태였는데 그 당시 김일성 정권이 항상 자랑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북한은 노동자의 천국이다. 두 가지를 봐라. 무상교육, 무상의료. 북한에서는 누구나 돈 걱정 없이 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아파도 치료받는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정권 경쟁을 김일성하고 하는데 다 뭐라고나 할 수 있는데 그거 두 가지는 아픈 거예요. 열등감이 있고. 그래서 명령을 내린 게 교육 문제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공공의료는 북한 수준에 맞춰라. 그래서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장 원리보다는 사회주의 원리에 더 충실한 공공의료제도를 채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잡지 않았다면은 미국식으로 모든 것은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맡겨놨다면은 사적 의료보험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학생뿐만 아니라 저 아는 사람도 그 50대 60대도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 받고 가요. 미국인. 싼 것뿐만 아니라 품질이 좋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럼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뭐 지금 의료 개혁한다 그러는데 의료진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분명히 그 여파가 드러날 텐데. 그러니까 의사 필요해? 그러면 빨리 뭐 의대 증원해서 그 의사 하나 배출하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를 다 감안해서 생각을 해봐요.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1월 20일이 대통령 취임일입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캠페인 기간 내내 이 점을 강조했어요. 러우 전쟁 발발이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내가 4년 집권했을 때 세계에서 어디 전쟁이 난 적이 있었냐. 나는 평화를 구축했는데 바이든이 4년 동안 다 망쳐놔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왔고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고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선거에 승리를 한다면은 24시간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얘기했고 취임 전에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이 이 문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라는 정치인의 특징은 자기가 한 말은 꼭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전쟁이 정지되는 정도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을 중단한다는 것이 과연 받아들일 만한 결과냐? 아닌 것이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무력 침공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 2022년 2월 24일이었거든요. 딱 1000일 전입니다. 3년이 넘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마음으로는 전쟁은 2022년 2월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러시아 계속 국정에 개입해서 대통령 선거를 영향을 미치고 크리미아 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무력 침공을 했을 때 자력으로 자국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식으로 중단해 했을 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중단을 하면은 이미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20%는 그대로 독립국가가 돼버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는 러시아에게 다시 반환이 되고 우크라이나는 500명의 난민이 생길 정도로 피폐해졌는데 그냥 전쟁을 중단하면은 러시아가 다시 힘을 모아서 침략을 했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하냐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인데 그것은 트럼프 안에 따르면 20년 동안 금지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지금 정전협정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인 것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제일 치열했을 때는 유엔군과 북한 측에서 정전 협상을 합의했을 때입니다. 정전 협상이 시작하면 전투가 더 치열해져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정전이 되는 순간 가지고 있는 영토는 자기 것이 되고 남의 영토는 계속 남의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이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는 한치라도 내 땅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쟁도 가장 사상자가 많이 나고 가장 파괴가 많았고 치열했던 것이 협상이 시작되고 정전이 합의가 된 1950년 7월 27일까지가 제일 격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사상자가 엄청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유일한 협상 지렛대인 크루스크 지역을 계속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그럴 것이고 러시아 영토를 잡으려고 그럴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걸 탈환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제로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왜 한국이 정전협정을 받아들였는가?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이승만 대통령 끝까지 6.25 전쟁 중단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처럼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6.25가 정전이 되면은 북한이 다시 침략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그래서 방공포로도 석방하면서 미국한테 저항을 했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정전에 동의한 것은 미국이 그런 한국을 달래기 위해서 상호 방위조약 체결에 동의하면서입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허락한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안전보장이 된 다음에야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정전에 동의를 했고 그런 것이 안전보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는 그냥 전쟁을 끝낸다? 그것은 언제든지 러시아에게 침공을 당할 여지를 그대로 남겨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젤렌스키 정부는 계속해서 세계에 대해서 정전은 안 된다. 이 상태로 멈추면 안 된다. 그건 우크라이나의 죽음을 의미한다. 계속 설득을 노력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 향방을 가를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생각했을 때 북한군 파병인 것 같은데 혹시 트럼프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조속히 정전을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정당화하는 소재로 사용을 하겠죠. 그렇게 걱정이 되면 제일 좋은 해결책은 전쟁을 멈추는 거 아니겠어? 그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할 명분도 없어지고 러시아도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병력 지원, 군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그러면 한국이 고민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거래와 밀착 관계도 끝날 것이고 트럼프는 트럼프니까 내가 이런 걸 다 알고 옳은 제안을 한 것이란 것이 다시 증명되었다고 주장을 하겠죠. 러시아 푸틴 정부도 정전에 반대하더라도 대화와 협상은 시작할 것이라고 제가 예상하는 것은 대화를 계속하면서 점점 우크라이나를 수세에 몰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러시아 영토였던 쿠스크 지역을 완전히 수복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대화 시작 자체에 대해서는 푸틴 정부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는 대화와 정전에 반대하지만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이 새 정부가 들어오면 끊길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건 양쪽 다 진위가 어떻든지 간에 정전을 목표로 한 대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우크라이나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의 7사단 병사들도 그렇고 총알바지니까요. 만약에 피해가 계속 대규모로 이어진다면 그리고 난민들, 우크라이나 난민 500만 명, 목숨을 잃은 러시아의 병사들 자신이야말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맨인 것처럼 계속 언급해 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약 친북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또 애매하게 그 중간에서 어떻게 소통해 나갈 수 있을지. 그렇죠. 네, 세상 어떤 일이든지 100% 나쁘고 100%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양면을 다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굳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봐도 앞으로 적어도 2년 동안 2026년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상대하기 어려운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역 문제든 안보 문제든 그러니까 철저히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암초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북한과 미국이 직거래를 한다면은 그동안 어떤 돌파구가 없었던 북핵 그리고 북한 도발 중지에 대해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북핵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앞장서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모종의 해결을 모색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100%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정책이 과연 한국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무력 국가로 인정해버리고 한국의 안보 상황은 무시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나왔던 것이 한반도 운전자론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고위급 대화를 해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도 환영한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평화를 위한 협상과 대화를 모색하는데 우리가
우리가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한반도 운전자론이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이익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이것이 운전자론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 패싱이 없다는 것이죠. 미국과 북한 간의 직거래가 있더라도. 미국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생각하는 주요 타겟은 한국이 아니에요. 북한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인도태평양 전략, 수출 통제에 한국과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도 미국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이 그냥 무조건 무시당하고 한국의 이익은 존중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과연 발생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이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한국을 국빈 방문을 했죠. 그래서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도 기억하는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There's no Korea passing. 그 스키핑이라고 그러죠. 원래 문법적으로 한다면 한국을 스킵하지 않는다는 게 맞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국회 연설에서 한국 패싱 없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미국이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한국한테는 부담으로만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바랬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그리고 자주국방 차원에서 대응을 해왔지만 북한 핵은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미사일도 계속 고도화하고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추동력은 없었어요. 바이든 대통령 4년 동안에.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했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바이든 행정부와 조건 없는 대화를 합니까? 세상에 조건 없는 대화가 어디 있어요? 저도 아내가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그러면 저 대화 안 해요. 조건 없는 대화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얘기 시작하면 분명히 뭐 왜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 왜 여기 돈 썼어? 그걸 아는데 왜 대화를 합니까?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벌써 조건이에요. 비핵화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4년 동안에 문 닫고 그냥 트럼프 재선을 바라면서 그때 협상 자산을 쓸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게 더 맞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이 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모종의 반응이 나올 것이고, 북한이 대화로 나온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인가, 한국 입장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나 도대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트럼프 2기가 곧 출범을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에 작게 봐서는 한미 관계, 크게 봐서는 이제 글로벌 정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든 이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대단한 현상이죠. 트럼프 아직 대통령 취임도 안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전 세계가 흔들리는 걸 생각한다면 그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겠죠. 근데 바꿔서 생각해본다면 왜 이 트럼프 현상에 이렇게 세계가 다 주목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불확실성도 있지만 확실하게 어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트럼프의 등장이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또 우리가 보지 않았으면 하는 현상에 다가올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뭐가 확실하냐? 트럼프는 말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막말 중에 대부분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관세 폭탄이라든지 방위비 증가라든지 북한과의 직거래라든지 혐오 발언이라든지.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하나 긍정적인 게 있다면은 트럼프 정부는 그것을 정책으로, 행동으로 실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암 선고를 받는 것은 싫지만 암일 확률이 높다고 미리 안다면 우리가 거기에 실비보험을 미리 든다든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을 보호할 능력도 배양할 기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따라서 트럼프가 설마 이렇게 할 것이냐, 트럼프 2기가 1기랑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기 때 이렇게 했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기 싫지만 시험을 다시 보는데 출제 위원을 알고 기출 문제를 알고 출제 경향을 아는 상태에서 어려운 시험을 한 번 더 본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접근한 것이 좀 마음의 평화를 확보하는 데는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사실은 초박빙이 아니었네?
진짜 현실과 이 대중이 인식하는 바가 왜 이렇게 달랐을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론조사가 왜 잘못됐는가,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어떻게 압승을 하게 되었는가, 박빙이라 그랬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세 번째로 대선 출마했는데 2016년, 2020년에 출마했을 때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실제 개표한 상황과 비교한다면 항상 여론조사에서 약 3% 정도는 항상 평가절하가 됐어요. 처음에 2016년에 나왔을 때는 워낙 트럼프가 정치계에서 새로운 현상이고 마구 막말을 해대니까 차마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트럼프 지지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샤이 트럼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2016년 대선 전날에 뉴욕타임즈 같은 데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90%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투표함을 열고 보니까 트럼프가 경합주에서도 앞서고 해서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그 당시 여론조사 기관들이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결론은 우리가 유권자들의 학력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대졸 이상의 유권자와 고졸 이하 유권자들이 어떻게 표심이 작동하는가를 여론조사에 적절하게 질문에 녹여내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근데 2020년에 이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맞붙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2020년 대선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 후보를 약 3%에서 5% 저평가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대부분 승리하긴 했지만 큰 격차로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뭐 7% 앞선다고 예상했던 경합주에서도 결국에는 트럼프 후보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1% 미만으로 이긴다든지. 그래서 요번에는 이런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도 이제는 없고, 더 이상 이제 트럼프 지지한다는 것을 숨길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트럼프라는 존재가 8년 이상 미국 정치계에서 고정 변수로 작용했으니까요. 막상 결과를 놓고 보니까 또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을 약 3% 정도 저평가했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 대선 결과 놓고 성별이라든지 소득, 인종, 지역 이런 거 변수를 조정하면서 그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트럼프가 압승했는가? 결국에는 압승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압승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결국에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경제가 지난 4년 동안에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층을 정말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핍박해진 삶에 대해서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정권 심판론을 트럼프 후보가 불기차게 공략한 것이 적중했습니다. 결국에는 경제 실패한 바이든 행정부, 최악의 대통령이다. 대통령 선거 역사를 보면은 경제에 실패하고 재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92년도에 빌 클린턴 아칸소 주지사가 나왔을 때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의 영웅이었지만 결국엔 경기가 너무 힘드니까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 슬로건을 내세운 빌 클린턴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80년대 지미 카터 현직 대통령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한테 대패한 것도 2차 석유 파동의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미국 경제가 실업률이 치솟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유권자들이 손을 들어줬죠. 그리고 지난번에 2020년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실패한 것도 사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서민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책임론이 대두한 것입니다. 이번엔 그를 바꿔서 트럼프가 거기에 덕을 많이 보았죠. 그럼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대안이 되었는가? 유권자들은 아니라고 한 거예요. 바이든도 지겹고 트럼프도 78세인데 지겹고 양쪽 후보 다 싫다는 더블 헤이러스가 유권자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25%였는데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그 유권자들이 사실 해리스한테 희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난 4년 동안의 경제 실패에 죄송합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고, 바이든 대통령 비판하는 말도 없고, 기회경제를 창출하겠다는데 기회경제가 뭔지 기다리는데 구체적인 안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막말을 하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임기 첫날부터 이거 하겠다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이 들어도 다 손에 잡혀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의 트럼프의 행적을 보면 일기 때 선거 때 약속한 것을 이렇게 충실히 지킨 대통령이 없었어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거죠. 결국에는 경제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되돌린다, 또 경제 사정 때문에 고통을 받는 유권자들의 공감을 받는 이런 담론과 자세를 제시하지 못한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 비해서 4년 동안 경험을 해봐서 잘 알고 뚜렷한 미래 방향을 제시한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표를 던져주었습니다. 8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었을 때 거기에 저항하던 임대중 전 대통령의 별명이 행동하는 양심이었어요.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천한다. 그것을 도널드 트럼프라는 정치 지도자한테 대입을 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하는 막말이죠. 막말을 하지만 약속은 다 지켜요. 멕시코랑 국경 장벽 건설하고 한국한테도 방위분담 50억 내라고 근거도 없는데 하지만 약속한 건 꼭 지키거든요. 꼼꼼하게 챙기고 트럼프 4년 때 괜찮았는데 이런 그 과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이 생겨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것이 0.1% 미만으로 승리했죠. 여기는 전국 표율에 따라서 한 표라도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미국은 이것과 달리 간접 투표제도입니다. 각 주마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인단이 할당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주일수록 선거인단이 많겠죠. 각 주가 가질 수 있는 최소 선거인단 숫자가 3입니다. 미국은 각 주가 상원의원 2명이 있고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하원의원 의석이 결정이 되죠. 선거인단이 큰 주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또 주마다 정치 색깔이 확실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진보 성향의 텃밭이고 텍사스라든지 이제 남부주는 공화당한테 유리하죠. 그렇다면은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는 자기 집토끼들은 확실히 잡되 선거인단을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어느 쪽으로 기울지 모르는 소위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를 이기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는 7개였어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노동자 계층, 노조입니다. 그래서 그 공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러스트벨트 3개 경합주,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를 이기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딱 270명 선관위를 확보해서 이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실패했죠.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이 초경합 박빙이라고 여론조사에 나왔는데 트럼프 후보의 우세가 일찌감치 점쳐졌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었고 무난히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트럼프가 이제는 미국을 대표하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지난 12년 동안에 미국 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2명 중에 한 명이 트럼프였어요. 현직 대통령이든지 도전자든지. 앞으로 4년 동안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예요. 그럼 12년이거든요. 트럼프 주의 덕분에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 상원의원 선거, 하원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지금의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이고 트럼피즘이 미국을 대표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라든지 투자 결정, 개인의 이익에 관련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트럼프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 2번 이긴 거예요.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 1명도 아니고 2명을 이겼습니다. 조 바이든도 이겼고 카말라 해리스도 이겼어요. 그만큼 강력한 것이 트럼프주의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날 막 캐나다 이민이라는 게 뜨거운 단어로 올라가기도 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율이나 화합을 고민할 텐데 소통을 이기 정부는 해나갈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화합을 위해서는 할 일이 분명하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가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내 방식대로 하든지 나가버려. My way or highway. 국민이 나를 선택했다. 그것은 트럼피즘인 거예요. 화합 다 좋은데 화합이라는 게 무엇인가? 대다수의 미국민이 원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다. 책임 있는 지도자의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싫은 사람이면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것이 트럼프주의인 것이죠. 그리고 이민 얘기하셨는데 이민 가려면 능력이 돼야지 이민을 하죠. 4년 동안에 해외를 돌아다닐 수 있는 미국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 끝나면은 제 주위의 어르신들이 똑같이 얘기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야. 우리나라 끝났다. 이민 가야지.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아직 이민 안 가고 제 옆에서 또 투표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옵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트럼프가 또 대통령 돼서 이민 가야겠다. 말은 쉽죠.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자기 집을 떠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트럼프가 이번에는 지난 2016년, 2020년 때 득표한 것이 전체 득표율의 46%였는데 이번엔 50%. 그러니까 절대 과반의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정치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치를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 있어 할 게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상금 문제일 것 같아요.
100억 달러 요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행동하는 막말이라고 했는데 좀 걱정이 되거든요. 분명히 행동하겠죠. 그게 트럼프예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태풍이 안 오면 제일 좋죠. 근데 우리가 태풍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그 태풍이 어떤 규모고 어디에 집중이 되고 언제 와서 언제 갈지를 안다면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니까 좋은 면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100억 달러 내라는 트럼프의 방위 분담금 요구를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에는 50억 달러 내라 그랬는데 딱 한 사이클 대선 지나고 나니까 2배가 딱 됐어요. 세심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협상도 지난번에 보면은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방위 분담 협정이 체결된 것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출범한 다음이었습니다. 이런 지연 전략이 이번에도 유효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방위 분담금을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하는 정도로 대규모 증액을 한다면은 다른 부분에서 우리의 안보 이익을 받아내는 것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해야 되는가? 어떤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중국과 관련된 뉴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위기의 주요 타겟은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1기 때도 주요 타겟이 중국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과 연루가 된다면 학교에서 단체 기합 받듯이 피해가 갈 것이지만 만약에 중국 때리기에 우리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우리의 협상 레버리지가 강화가 되겠죠. 바이든 행정부 때도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가 있었죠. 결국에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점도 있다.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미중 간의 기술 협력 문제 갈등 관세 이 문제를 보시면 미국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2년 후입니다. 미국 헌법상으로 트럼프는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임기입니다. 미국 헌법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2번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그냥 이기게 놔둘 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트럼프 임기는 4년이면 끝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시금석이 2년 후에 있을 중간선거입니다. 미국에서 중간선거는 항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집권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트럼프는 더욱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할 정치적인 자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되고 공화당이 대패한다면 결국에는 공화당에서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도 점점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시작할 것이고 트럼프가 지향하는 이런 보호무역 정책이라든지 안보 정책도 추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패한다면 트럼프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의회에서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2년 후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잘한다면 그엔 더 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트럼프주의가 맞다. 그래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기다려 본 다음에 확실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개인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